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봄을 기다리는 설렘으로 행복한 2월 되시기를 라디오 서울이 응원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3,000명의 미군 병력을 동유럽으로 이동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군 통수권자로서 첫 번째인 병력 재배치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비한 조치입니다. 유럽과 미국 각 지역에서 코비드 관련 규제를 완화하자 헬스케어 시스템과 지역 특성에 따른 조치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의 코비드 사망률이 영국에 비해서는 2배, 독일에 비해서는 4배가 높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나이든 미국인이 백신과 부스터샷 접종률이 다른 나라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1월에 민간 회사 일자리 30만 1,000개가 줄어들었다는 민간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역시 오미크론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통령이었던 시절 암으로 인한 사망자 줄이기 계획을 했었던 것을 다시 시작한다고 오늘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화배우 우피 골드버그가 홀로코스트가 인종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 뒤 2주일 정직 처분을 텔레비전 방송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또 원주민을 모욕한다는 지적에 따라 레드스킨스라는 별명을 떼어냈던 워싱턴 풋볼팀이 새 이름을 지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1,000만 구독자 목표를 이뤘습니다. 무척 어려워 보였던 디지털 구독의 증가로 이룬 목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이제 어제부터 덴마크로 시작해서 영국, 많은 유럽의 국가들이 코비드 19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미국에서는 먼저 다른 나라의 규제 완화, 또 미국은 어떤가? 다른 나라에는 물론 아시아도 포함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이렇게 해도 되는가? 미국과 다른 나라의 이제 같은 부자 나라라고 보고 사망률을 비교해 본 것, 1월에 오미크론으로 인한 일자리는 어떻게 되었는가, 이렇게 맨 앞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디스코 파티를 하는 유럽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팔꿈치와 팔꿈치가 맞댈 정도의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수 있게 되고,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하지 않고 이제 북유럽이 그렇죠. 그래서 조금씩 많은 나라들이 조금씩이긴 하지만 점점 많은 나라들이 코비드 19을 이제 관리해가는 그 과정에서 다시 경제를 재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덴마크 이런 나라들이 대표적인데, 백신 접종 요구도 안 하고 어딘가 공공장소를 갈 수 있고, 마스크 의무화도 없습니다. 영국. 그렇지만 만약에 양성일 때는 격리해야지 됩니다.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요, 알코올을 밤 11시 이후에는 팔지 못하도록 했는데 그 금지를 풀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노르웨이에서도 굉장히 북유럽 자유로움이 넘치는 그런 국가인데도 그동안 10명 이상은 모이지 못하도록 했는데 어제 이 금지도 풀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 유럽, 북유럽과 아시아를 비교해 보면은 아시아가 아마 유럽 국가보다도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가 백신 접종률이 높을 겁니다. 싱가포르, 중국, 그런데도 아직 조심하고 있죠. 중국이야 물론 그 베이징 올림픽이 이번 주말에 개막되니까 조심하는 것이 당연한데, 아시아 국가는 그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최저치로 잡고도 2번 이상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이 87%나 되는데 한국은 이것보다도 높지 않나요? 그런데도 풀지 않고 있습니다. 빗장을. 왜냐하면 한국을 포함해서 많은 아시아 국가들은 사르스를 그 당시에 뭐 경험했었던 국가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은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덴버시, 콜로라도주 덴버시도 역시 마스크 의무화를 조금 완화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공립학교에서는 뭐 실내에서 마스크를 써야지 되고, 또 공공기관이 아니라 공공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도 마스크를 써야지 됩니다. 그렇지만 일반 사업차라든가 뭐 공공건물에 들어갈 때도 꼭 마스크를 써야지 되는 건 아닌 형태로 풀었고요. 미국의 이 각 지역은 특히 플로리다 같은 지역이 백신이라든가 마스크로부터의 여러 가지 그 자유로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미국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북유럽에서 완화를 전국적으로 전면적으로 풀어버리자 세계보건기구가 경고하는 게 있는데, 어떤 거냐면 물론 뭐 너무 이르다, 이건 아주 보편적인 경고고요. 이렇게 규제를 완화하려는 데는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나라의 면역률이 높아야지 되고, 면역률이 높아야지 된다고 세계보건기구는 정치성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했지만, 면역률이 높으려면은 그 나라의 바이러스가 너무 많이 퍼져서 많은 사람이 일단 걸렸다거나 아니면 이제 인위적으로는 백신 접종이죠. 두 가지를 다 포함해서 나라의 면역률이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누군가가 아팠을 때 헬스 시스템으로 곧바로 그 사람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 같은 시스템이 있는 나라. 그리고 이제 보는 것이 데이터죠. 이제 그 바이러스가 올라가는 데서 멈춰 있느냐, 아니면 멈춰 있는 상태에서 얼만큼 있다가 내려가느냐, 이 커브를 보고 나서 결정을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북유럽이라든가 아니면 미국의 각 지역에서도 이렇게 그 규제를 조금 완화하는 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람들이 이제 지친 것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그보다는 오히려 델타보다는 오미크론이 사람들 아픈 것도 그렇고 사망률도 그렇고 낮으니까, 그리고 더 이상은 이렇게 갈 수가 없으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런 이유가 있을 겁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한 가지 경고를 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건 앞에 세계보건기구에서 얘기를 한 세 가지 큰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데, 정치적인 압박에 의해서, 여론의 압박에 의해서 규제 완화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불필요한 사망자를 국가 주도로 낼 수 있다. 이런 경고 정도는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금 코비드 19에 대해서는 많은 그 연구기관이 연구도 하고 조사도 하고 데이터를 발표를 하는데, 존스 홉킨스 대학이 이 코비드 19에 대해서는 뭐 사망자, 확진자 숫자를 처음에 이제 작게 몇십 명이 시작을 해서 세계적으로 이 자료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죠. 전 세계 것을 비교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이 존스 홉킨스에서 조사를 했더니 락다운, 경제를 다 문을 닫고 지금은 이제 완화해서 풀고 있지만, 그 락다운 한 것과 코비드 사망률 특별하게 관련이 없다. 뭐 특별히 락다운을 했다고 해서 사망률을 줄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케이스는 이게 완전하게 만약에 락다운을 하지 않았을 때의 경우를 대비값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에 준해서 물론 그 락다운을 했을 때와 락다운을 어느 정도 풀었을 때 이런 것을 비교를 했었겠지만, 세계적으로 완전하게 락다운 했던 때가 많은데, 그것을 만약에 그 당시에
똑같은 환경에서 락다운 하지 않았을 때 사망률이 얼만큼이라고 계산하기는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지만 이 같은 것이 있고, 이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연구진이 강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은 락다운으로 인해서 사망률은 많이 줄이지 못했지만 그에 비해서 경제적인 피해가 너무 크다. 그리고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이 서로 섞여서 지내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성인이 되었건 어린이가 되었건 그 사회성이라든가 그로 인한 여러 가지 그 풍부한 소프트웨어적인 자산이 줄어들었을 수 있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것은 이제 존스 앤 홉킨스는 그렇지만 또 다른 나라의 조사 결과는 다르기도 하고요. 제일 중요한 미국의 사망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점에. 그러면 사망률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어떻게 되고, 그럼 왜 그렇게 미국이 더 기본이잖아요. 다른 나라보다 많다는 것은 누구나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 그 인구 대비 확진자도 제일 많고 사망자도 제일 많은 나라가 미국인데 12월 1일부터 조사를 했습니다. 다른 나라와 다른 부자 나라, 가난해서 뭐 백신 접종도 못 받고 이러는 나라 말고요. 부자 나라와 사망률을 비교를 하면은 미국이 평균, 미국만큼 부자는 없겠지만 미국과 비슷한 그런 그 부자 나라보다 63%나 사망률이 높았다는 겁니다. 인구 10만 명당 몇 명이 숨졌는가 하는 것을 계산을 한 그런 수치인데, 이렇게 보면은 미국이 백신 파워는 세상에서 가장 강합니다. 그런데 백신을 맞지 않아서 백신 접종을 안 하는 사람이 많아서 부자 나라끼리의 비교를 해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하고는 가난해서 백신을 뭐 개발하지도 못했고 비싸게 사지도 못했고 하는 그런 나라와는 비교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부자 나라끼리의 비교인데, 이유가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부스터 샷을 안 맞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많았기 때문에 사망률이 높다. 왜냐하면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사망률 하면은 65세 이상이 제일 많으니까는요. 이건 세계 공통적인 거죠. 미국뿐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 코비드 19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았는가. 영국보다는 2배 사망률 많았고 독일보다는 4배 많았습니다. 독일이 코비드 19 제일 처음에는 앙겔라 머켈 전 총리가 그 과학자이기도 했고 해서 굉장히 열심히 했죠. 그리고 나서도 독일도 코비드 19에 무릎을 꿇고 많이 확산되고 했는데, 그래도 그 저력과 그때 초기의 습관이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서 독일은 미국보다 사망률이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인구 대비입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이 인구가 많으니까 사망률이 많지가 아니라 인구 뭐 10만 명당 여러 가지로 비교를 해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백신 접종을 안 받은 나이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의 사망률이 영국보다 2배, 독일보다 4배 높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하는가? 영국은 65세 이상인데 백신 접종을 안 받으신 분들은 4%입니다. 백신 접종 받았는데 완벽하게 부스터샷 접종을 안 받은 사람은 9%입니다. 이에 비해서 미국은 65세 이상으로 백신 접종 안 받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 짐작하시는 것보다 12%라고 하네요. 뭐 이런 것을 조사하는 기구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지만 10% 내외, 90%는 접종을 받으셨는데, 그리고 그렇게 2번 내지는 존슨앤존슨보다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앞에 나온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이나 모더나 접종을 받은 케이스가 많겠죠. 이렇게 접종을 받고 나서 부스터샷 접종을 안 받은 65세 이상이 굉장히 많네요. 43%입니다. 이게 가장 큰 이유이고, 또 그 밖의 이유라고 하면은 미국 사람이 부자 나라 다른 유럽 사람들보다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서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렇고 비만이 많습니다. 당뇨도 많습니다. 선천적 타입 1이 되었건 후천 타입 2가 되었건 이러한 여러 이유로 미국 사람들이 그렇고,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그럼 백신을 왜 안 맞느냐? 정부를 불신하는 것이 미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강하기 때문에 헬스케어 시스템도
불신하는 것이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 강하기 때문에 이 헬스케어 시스템을 불신해서 백신 접종을 안 받은 것은 초기에는 다른 인종, 특히 이제 과거에 여러 가지 인체 생체 실험 대상이 됐었던 아프리칸 아메리칸 사이에 많았죠. 그러나 이제 그것은 조금 나중으로 지나가면서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 사이에서 병원 입원율이나 사망률이 높아지면서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들도 백신 접종을 많이 받기는 했습니다만 이처럼 백신 접종률이 낮아서 당뇨나 비만 등이 많아서 정부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미국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코비드 19으로 사망한 확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지금 보겠습니다. 올 1월에 민간 회사 일자리가 30만 1000개가 줄어들었습니다. 노동부 발표는 내일 모레 나오고 항상 노동부가 발표하기 뭐 하루 이틀 전에 ADP라는 전부 그렇죠? 많은 거의 모든 곳에서 보고 있는 민간 회사입니다.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이라고 이러한 것들을 쭉 점검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전문가들은 1월 달에 20만 개가 증가할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12월 달에도 70만 개 이상이 증가했었잖아요. 그런데 77만 6천 개가 늘어났었거든요. 불과 한 달 전인 2021년 12월 달에 왜 이렇게 됐는가? 결론은 오미크론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미크론 때문에 1월 달에 일자리가 30만 1000개가 줄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줄어든 업계를 보면 알죠. 어떤 레저, 호텔 업계, 예민하죠. 팬데믹에. 그래서 그곳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아서 30만 1000개 한 달 동안 일자리가 줄어들었는데 15만 4천 명이 뭐 예를 들어서 해고됐다던가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가 교통과 유틸리티 6만 2천 명, 다른 서비스 분야가 2만 3천 명, 제조업 2만 1천 명, 교육과 헬스 분야에서 1만 5천 명 일자리를 잃었고 건축 분야에서도 1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든 게 1월 달입니다. 그래서 이유 자체가 오미크론 때문이라면 희망이 있는 거죠. 오미크론이 이제 뭐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오미크론 BA.2 같이 잘 잡히지 않는 오미크론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 오미크론 그 스텔스 오미크론 BA.2가 오미크론 1보다 강하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조금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금요일에 노동부에서 발표를 하면은 비교를 해볼 수 있겠죠. 노동부 발표와 이 회사의 발표와 약간의 그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샘플 범위를 회사의 규모를 어느 정도 규모로 잡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뭐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은 역시 이자율 인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그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이 뭐 공개적으로 3월부터는 충분히 우리가 그 이자율을 올릴 만한 환경이 마련됐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뭐 이자율이 몇 번 오르느냐지 이자율 오르는 것은 지금 기정사실로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1월 달에 일자리가 줄어들었어요. 제롬 파웰이 이자율을 올린다고 시사를 강력하게 해서 누구나 다 올릴 것으로 3월 중순 믿고 있는데 일자리가 줄어들었으면 이걸 바꿀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미크론 때문에 일시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이 경제 부분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밖에는 래피드 테스트 받고 계신 분들 계시죠? 지역에 따라서 이제 그 코비드 19 확진자가 많은 지역부터 배분을 한다고 하니까 우편으로 그 4번 테스트할 수 있는 것 한 가정당, 한 주소당 받으시는 분들 이미 계시고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0살에서 4살, 5살 미만 하니까 저도 운동되고요. 그러니까 0살에서부터 4살 사이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어제 그 회사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달 말부터는 가능할 것이다 하는데 보통 6개월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4살 정도까지 맞추지 않을까 하는데 5살부터 11살까지도 지금 접종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다지 접종률이 전문가들이 예상했었던 것만큼 높지는 않답니다. 아무튼 이 정도로 이제 거의 maybe 또 다른 완벽한, 퍼펙트한 그 스톰
오미크론이라든가 처음 나왔을 때 델타처럼 그런 폭풍이 있지 않고는 이제는 우리가 오미크론이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코비드 19의 뉴스가 완전 always 탑 뉴스 자리에서 조금 내려가는 게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재밌게 읽은 기사 가운데 하나는 오미크론 이후에 그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보는 케이스가 아주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뭐 이재철 목사가 앞으로는 온라인 목회를 해야지 된다 하면은 그 현직 목사들이 굉장히 비난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도 직접 와서 해야지 되고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또 따지고 보니까 뭐 헌금이 그다지 줄어들지도 않는다면서요. 그리고는 요즘은 가상과 현실이 같이 뭐 합쳐지고 해서 그게 이제 딱 1부터 100까지 있어서 어느 정도 아바타까지 만드느냐 아니면 저 사람이 저쪽에서 무슨 연주 같은 것을 하는데 우리가 이쪽에서 같이 참여를 하느냐 그 메타버스라는 그런 형태로 해서 교회에서도 이 메타버스 교회가 늘어나고 있답니다. 처음에는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 코비드 19 이전에 시작한 그 메타버스 교회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때는 완전한 메타버스는 아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한 사람이 처음에 와서 자신의 그 아바타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뭐 성경 낭송 이런 것까지 다 그렇게 하는데 오히려 좀 새롭고 재밌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이 코비드 19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사람의 생명에서부터 경제에서부터 신앙에 이르기까지 바뀌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가면 이것도 어떠한 그 변천, 아주 그 중요한 변천사로 기록이 되겠죠.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덜마지 울세라 MRT 특별 패키지로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찾아드리는 미러클 레이저 클리닉,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인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뭐 지금 나오고 있는 뉴스를 통해서요. 우피 골드버그 그 유대계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흑인교회에 관한 것, 뭐 원주민에 관한 것 여러 가지 내용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코미디언이기도 하고 영화 배우이기도 하고 그리고 ABC의 The View라는 여러 명이 함께 그 진행을 하는 그런 그 쇼의 공동 호스트인 우피 골드버그가 월요일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뭐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그 이슈가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그 홀로코스트는 그 유대인 대학살은 인종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른 그 진행자들이 있잖아요. 그 방청 속에 방청객들도 앉아 있고 그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거는 그렇지 않아도 뭐 반유대주의가 있는데 뭐 불을 붙이는 거냐 뭐냐 하고 얘기를 하니까 다른 진행자가 얘기를 하니까 우피 골드버그가 홀로코스트는 남자에 대한 그 비인도적인 행위지 인종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같은 진행자가 그건 백인 우월주의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반박을 하니까 우피 골드버그가 그런데 두 백인 그룹 아니냐. 이쪽도 가해자도 백인, 피해자도 유대인도 백인 아니냐. 백인이 백인에 대해서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인종에 관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할 때 벌써 ABC의 그 프로듀서 팀이 이거 문제가 있다고 음악을 막 내보냈습니다. 음악 내보내면 상업용 광고로 확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른 방송에 출연을 해서 우피 골드버그가 그 방송이 끝난 뒤에 사과를 했습니다. 내가 반성할 시간도 가져야지 되겠고 하면서 ABC에선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그게 인종차별이 아니라고 유대인 그 홀로코스트가 하면서 ABC 방송에만 하더라도 프로듀서, 진행자, 그 유대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ABC 측에서 더 뷰 쇼에 2주일 동안 우피 골드버그를 나오지 못하도록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홀로코스트가 2차 대전 때 유대인의 600만 명을 학살했는데 당시에 유대인 600만 명이면 유대인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나 되는 그런 사건이었고 하는데 그런 것이고, 그러면 왜 우피 골드버그가 나중에 이제 다른 쇼에 나와서도 얘기를 하고 했는데, 본인은 이제 블랙 퍼슨으로서 아프리칸 아메리칸으로서 인종차별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그 생각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부 색깔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다, 인종차별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두 그렇게 생각하진 않구나. 백인이 다른 백인에게 가해진 그 홀로코스트도 인종차별이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이걸 알고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나랑 생각이 달라서 내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화가 났었구나. 이젠 알았으니까 받아들이고 사과한다 했는데 사과했어도 그 정직 처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름도 원래 우피 골드버그 아니었는데 약간의 그 주이시 피가 흐른다고 하잖아요. 우피 골드버그에. 그래서 이름을 엄마가 주이시 혈통이 느껴지지 않아 하면서 골드버그로 바꿨다고 하는데, 그 유대계의 얘기고, 그리고 미국은 항상 인종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에 대해서 2월 오늘 둘째 날입니다. 흑인의 달인 2월의 둘째 날인데, 어제 흑인의 달 딱 그 문 열자마자 제일 그 흑인 대학교 가운데서 유명한 하워드 대학을 포함해서 많은 대학교가 폭발 위협 같은 것을 받았죠. 하워드 대학교의 총장이, 이건 아직까지 그 용의자들을 뭐 다 잡은 건 아닌데 분명한 누군지는 모르지만 혐오 범죄다. 우리 그 하워드 대학교는 이게 지금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올해 하면서 그 국토안보부에 여러 가지 그 정보를 다 그 제시를 했고요. 다른 역시 그 위협을 받은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 대학교, 흑인 대학교의 관계자들도 다 함께 국토안보부에 이 같은 것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며칠 전에 제가 1월 31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방송은 1월 31일은 아닌가요? 아무튼 그 바이든 대통령이 흑인 연방 대법관 여성을 지명한다라고 캠페인 당시에 썼던 공약을 지금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인데, 어제 이제 상원 의원들을 만나고 했거든요. 본인이 상원 의원이었을 때 함께 일을 했었던 공화당 의원들도 만나고 했는데, 인준을 받아야지 되니까 협조 부탁합니다. 뭐 이런 얘기였겠죠.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을 때는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을 연방 그 대법관으로 지명하겠다는 것을 다시 확인을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ABC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공화당이 막 비난했었을 때고요. 어퍼머티브 액션 하느냐, 뭐 자격 없는 사람이라도 흑인 여성이만 하면은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뭐 자격 없는 사람을 하기에 하겠습니까? 연방 대법관 9명에 1명을 뽑는 건데. 그런데 어쨌든 그런 지적이 있었고, ABC의 여론조사 결과도 76%가 모든 인종을 고려해야 된다. 딱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으로 못 박을 것이 아니라,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51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였기 때문에 오차 범위가 4.9%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다시 모닝 컨설트와 폴리티코가 공동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범위가 많아요. 등록된 유권자 2,005명을 대상으로 이제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1월 28일부터 30일 이틀 사흘 동안 했더니 오차 범위는 2%로 잡았고요. 51% 과반수 조금 넘는 과반수가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을 연방 대법관으로 하는 것을 지지했습니다. 23%는 난 잘 모르니까 의견 없음, 28%는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찬성과 반대만 본다면 거의 2분의 1 정도 되는데요. 그 2대 1 정도 되는데요. 51% 찬성, 28% 반대. 당에 따라 차이가 크죠. 민주당은 10명 가운데 8명이 지지했고, 무당파 47%, 공화당 19%가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을 연방 대법관으로 지명하는 것에 찬성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원주민에 관한 건데,
그 NFL의 그 워싱턴 그 워싱턴 풋볼 팀이라고 지난 2년 동안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워싱턴 레드스킨스가 원주민이 그 레드스킨스 뭐 빨간 뭐 스킨 뭐 이렇게 말하는 거 우리에게 너무 모독적이야, 모욕적이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었기 때문에 그래도 모른 척을 많이 하다가 이제는 지난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모든 인종에 관한 것들이 예민해졌기 때문에 워싱턴 풋볼 팀이라고만 부르면서 그동안 여러 방면으로 공모를 했죠. 이름을. 드디어 오늘 아침에 이름을 발표를 했습니다. 워싱턴 커맨더스. 워싱턴 뭐 지휘하는 사람들, 사령관, 워싱턴 커맨더스라고 하면서 그 웹사이트에 보니까 딱 그 문장 같은 것도 그 발표를 했고요. 우리가 워싱턴 그 풋볼 팀이 90년 동안 있어 왔는데 앞으로도 90년을 더 이 이름을 가지고 워싱턴 커맨더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손 대대로 번성할지어다 이런 그 자축하는 말과 함께 내보냈습니다. 맨 앞에 말씀을 드렸었던 우피 골드버그 그 부분에서 하나를 말씀을 안 드린 게 있어요. 왜 우피 골드버그가 홀로코스트는 인종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말을 했다가 사과는 했지만 2주일 정직 처분을 받았는가? 테네시주의 한 교육구에서 홀로코스트에 관한 만화책을 그 마우스라는 만화책을 그 교육구에서 도서관 학교에서 다 금지시켰는데 거기에 관한 이슈였습니다. 이게 옳은가? 잘못된 결정인가 하는 그런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주의씨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더 뷰가 진행자가 여러 명인데 여성 진행자들이 뭐 어떤 때는 존 맥케인의 딸도 있고 막 하잖아요. 지금 쉬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 여러 명의 그 배트 미들러도 있고 여러 명의 그 진행자 가운데 주의씨도 있어야지 된다. 진행자가 여러 명이면 미국이 그 다인종, 다문화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문화 충돌이라던가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같은 것이, 오해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에 딱 뭐 주의씨들이 있어서 이걸 제대로 정리를 해야지 된다 하니까 우피 골드버그가 약간의 주의씨, 혈통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미국의 영원한 숙제가 인종 문제고요. 잠시 뒤에는 한 그 회사의 디지털 목표를 이룬 것을 저는 여러분들께 왜 전해드리는가, 그리고 정치에 관한 이슈 정리를 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뉴욕타임스가 이 구독자를 1,000만 명으로 하겠다, 디지털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좀 회의적으로 봤습니다. 이 인터넷상에서 무료 정보가 너무 많은데 누가 돈을 내고 보겠는가 했는데도 차곡차곡 여기까지 와서 결국은 1,000만 명 구독자 목표를 이뤘다는 겁니다. 지난달에 이제 뉴욕타임스가 그 스포츠 그 잡지요, 애틀레틱과 합병을 하면서 100만 명 정도는 더 됐고요. 그리고 그 2021년도 말에 구독자가 이제 88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뉴욕타임스는 이 잡지가 구독자가 100만 명이 있었는데 돈을 얼마 주고 샀는가? 5억 5천만 달러를 주고 샀거든요. 대신에 이제 그 스포츠 이쪽 계를 조금 커버를 하면서 100만 명의 구독자를 얻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일반 그 일하시는 분들도 내가 뭐 컴퓨터도 모르는데 무슨 온라인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처음에 뉴욕타임스가 곧 신문보다 디지털 구독이 훨씬 많아질 거라고 얘기했을 때도 그럴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590만 명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할 때 디지털 구독자입니다. 그리고 200만 명은 또 거기에 팟캐스트나 뉴스레터 구독자. 또 저는 그 뉴욕타임스 음식은 하지 않거든요. 푸드는 또 따로 구독을 해야지 돼서 그것까지 볼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런데 어떤 때 이렇게 일반 그 디지털을 구독을 하다 보면 정말 오늘 해먹고 싶은 게 나오는 거예요. 한국 음식도 나오고. 그래서 딱 클릭하면은 영락없이 저는 그 쿠킹 그쪽은 구독에 포함시키지 않은 거죠. 이런 형태로 소비자를 잘 분석을 해서 이 사람에게는 이것만 팔고 저것까지 팔고 저것만 팔고 하는 것을 돈이 들어가야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구독이 590만 명, 팟캐스트와 뉴스레터가 200만 명. 일대 뉴욕타임즈가 언제부터 나온 신문입니까? 정말 이 100 몇십 년 된 신문인데 종이 신문은 100만 명 미만입니다. 디지털의 5분의 1도 안 됩니다. 그 기간을 비교를 해보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디지털화 하는가, 내가 좋아하던 좋아하지 않던 상관없이. 그래서 뉴스와 정보 마켓에 투자를 많이 하는 거고요. 뭐 며칠 전에는 퍼즐 게임, 그 워드이라는 퍼즐 게임도 샀다고 하는데 이건 뭐 수십만 달러 정도 주고 샀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1000만 명 그 구독 목표를 빨리 이룬 겁니다. 빨리 이뤄서 2025년 목표였는데 2022년 초에 이룬 것이고, 다음 목표는 1,500만 명. 이걸 보면은 뉴욕타임스는 디지털의 그 속도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가 하고 알 수 있는데, 2027년 앞으로 5년 안에 다음 목표를 1,500만 명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Build Back Better 뭐 여러 가지를 사회복지, 또 뭐 기후변화에 관한 투자, 이거 어디 갔나 했더니 그 투표권을 쥐고 있는 조 맨신 웨스트버지니아가 지역구인 상원의원이 그거요? What? 하더니 그거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은 it's gone. 이제 사라졌어요. 다만 그 안에서 조금씩 따로 떼어서 하면 모를까. 그게 이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자녀 양육에 관한 보조, 이런 거죠. 사회복지 혜택에 있어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오늘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네요. 바이든 대통령이 본인이 부통령이었을 때 이거 열심히 했습니다. 문샷이라고 부르는데, 문샷이라고 하니까 뭐 달에 로켓을 쏜다든지 그만큼 엄청난 그 야망을 가지고 하는 대단한 그 기획을 얘기를 하잖아요. 당시에 뭐였었냐면, 부통령이었을 때 암으로 인한 사망률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치료 같은 데도 연방 정부에서 많은 그 지원을 하고 연구하는, 그것을 이제 문샷 프로젝트라고 했는데, 문샷 프로젝트를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안 했다가 다시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한 50% 정도를 사망률을 줄인다 하는 얘기거든요. 임상 실험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첫 번째에 했었을 때 좋았었던 것도 있어요. 그가 부통령이 있었을 때 면역체 치료법이라는 것을 그 당시에 이 문샷 프로젝트로 인해서 만들어냈답니다. 목표 자체는, 이번의 목표는 앞으로 25년 안에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현재의 50% 정도 줄이겠다 하는 건데, 이것을 또 들고 나온 이유 가운데 하나는 큰아들이 암으로 숨졌기 때문에 뭐 대통령마다 어떤 그 정책 결정자마다 본인이 좀 애지중지하고 급하게 생각하는 이슈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그런 것을 할 것이고, 트럼프 그 전 대통령 주변에는 여전히 그 소음이 많이 일어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투표기계를 선거가 끝나고 나서 6주일 뒤에 3군데주, 본인이 진주에서 투표기계를 압수해라 하고 루디 줄리아니에게 명령을 내려서 어떻게 국토안보부에 어떻게 하려고 했다는 등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의회 1월 6일 의사당 사건 그 조사위원회가 마이크 펜스를 조사를 해야지 된다. 당시 부통령이 왜 이것을 조 바이든의 승리라고 승인을 해줬는지 그를 조사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도 했고, 또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는 린지 그레이엄은 그의 친구이기도 했죠. 린지 그레이엄을 무늬만 공화당인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그랬냐면 린지 그레이엄도 1월 6일 의사당 사건으로 조사받고 기소되고 감옥살이하고 하는 사람을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필요하다면 사면을 해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린지 그레이엄도 그건 부적절하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사람 말이야 나이스 가이이긴 한데 그 무늬만 공화당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 이런 얘기도 아무튼 했습니다. 그런데 린지 그레이엄뿐만이 아니라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어제 같은 얘기를 했죠. 선거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12월 14일 선거인단, 각 주의 선거인단에 의해서
선거인단이 인증을 함으로 인해서 끝났다. 바이든 당선으로. 그리고 1월 6일은 요식 행위였다. 늘 부통령이 그 현재의 부통령이 당선자를 의회에서 발표하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1월 6일 의사당 사건은 평화적인 권력 이양을 막은 것으로 미국 역사상 일어나 보지 않은 일, 앞으로도 일어나서는 안 될 일, 이렇게 공화당의 상원 원내대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미치 매코넬은 자주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다른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의 4년 내내 측근이었던, 처음에는 린지 그레이엄도요, 트럼프 전 대통령 엄청 비아냥거리고 그랬었는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이러면서 아주 강하게 단짝이 됐었죠. 정치는 그런 거죠. 잠시 뒤에 오늘 사실은 탑뉴스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겨냥을 해서 미국 대통령이 된 뒤에 처음으로 병력 이동을 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동유럽에 이제 미군을 보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거기에 대비한다는 건데 나토의 방어력에 미군 병력을 보탠다는 겁니다. 우선 2,000명을 노스캐롤라이나 미국의 브래그 기지에서 독일, 폴란드에 가 있는 미군에 합류하게 하고 또 1,000명은 이미 독일에 배치되어 있는 그런 미군을 루마니아 쪽으로 이동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 병력은 미군 사령관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요. 나토군 사령관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추가 병력 이동도 가능성을 말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얼마 전에 얘기를 한 8,500명 병력에게 대기 명령을 내린 것과는 별도입니다. 별도. 아직 8,500명에게 어떤 행동 양식 같은 것까지 지침을 보낸 건 아니고요. 바이든 대통령의 뭐라고 할까요? 약간 입장이 바뀐 겁니다. 며칠 전까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은 여기를 군인들을 보내고 이동하고 하는 것을 액티브 하겠다고 했는데 액티베이션 단추를 그 전에 눌러버린 겁니다. 우크라이나에는 보낼 수 없죠. 나토 회원국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무기 같은 것만 보내고 있고 해서 8,500명은 지금 대기 중이고요. 영구한 이동 배치는 아니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시그널을 보내는 겁니다. 세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면 우리는 가만히 두고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러시아는 어제도 푸틴 대통령이 외교적인 문제 해결을 더 많이 열어둔 것처럼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병력 배치는 증강했거든요. 우크라이나 쪽으로 공격용 무기 배치죠. 방어용이 아니라 이쪽 나토는 방어용이라고 할 수 있고 러시아는 공격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사이에서 우크라이나는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있냐면 러시아 눈치도 보고 미국 눈치도 봐야지 되니까 러시아가 우리를 침공까지 하겠어? 장기적으로 주둔을 할 거야. 우리가 스스로 자멸하도록 심리전을, 군대를 보내면서 심리전을 하는 것이야. 지금 우크라이나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푸틴의 계산은 푸틴만 알 뿐이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죠.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하 외과,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떨마지 울세라 MRT 특별 패키지로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찾아드리는 미러클 레이저 클리닉,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저는 이럴 때 참 괴리감을 느끼면서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코리안 아메리칸을 대상으로 미국에 방송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미국 방송의 탑뉴스는 오늘의 미국이 시작된 이후에 나온 뉴스로 인해서 뉴스가 이 CNN의 프레지던트가 여성과 같은 회사에 어떠한 관계가 있다 해서 아주 갑자기 사임해버린 거거든요. 미국의 미디어는 지금 뒤집혔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정도인데 한국분은 또 여기에 얼마나 관심이 있겠습니까? 괴로움이죠. 저의 강혜신이었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